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못 올린 내용을 오늘 다시 좀 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꼭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늘 제가 오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고, 교단에도 계셨던 분인데, 어, 최근에, 알츠하이머인지 어떤지 그거를 이렇게 검진을 좀 받으셨는데, 그거는 아니시라고 하는데, 한 20번 정도를 넘어지셨대요. 어,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 자신이 소개를 하신 분들로부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그 다음에 아주 뭐그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돈이 조금 생기면은 생활비라도 하라고 주실 정도로. 근데 그 자신도 대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문제는 이게 그 소개한 사람이 잘못했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80만이 전부 다 소개를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결국에 우리가 소개를 잘못함으로 해서 이런 낳는 문제냐? 그게 아니다는 거를 뭐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으로밖에 할 수 없고 어, 그 법에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부실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사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어, 그 제일 괴로운 게 어떻게 보면은 고소자든 고발자든 이쪽에서 많은 내용들이 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기초 단추가 될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 이후에 뭐 수사관이 어떻게 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국감에 어, 제보를 했고 그 내용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있다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처음 국감과 관련해 가지고 국감 제보를 위해서 컨택을 한 거는 8월 초순이었고 8월 15일까지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1차적으로 그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미팅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뭐 최대한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또 설명을 하고 자료도 제출을 하고 그렇게 했는 게 저희 쪽에 했던 일이고 다른 쪽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국감 제보를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다시 또 트라이를 했는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번 국감에서는 뭐 문체위부터 해가지고 정무위, 정무위 쪽은 사실은 저희가 제보 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유가 뭐 어쨌든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 그런데 정쟁 부분도 분명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정무위의 모든 국감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관 또는 단체장, 이쪽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민생과 관련된 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루지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안위 쪽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저희도 분명히 국감에 서면 질의로 정무위도 그렇게 서면 질의로 들어갔고 행안위도 마찬가지 들어갔는데
행안위 쪽에서는 경찰 쪽에 KOK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경찰청에 뭐 질의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 쪽에서 모든 것들은 경찰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경 수사권 분할 때문에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기소는 검찰에서 하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 어느 정도 KOK의 심각성은 좀 인식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 뭐 그리고 피해자 모든 분들이 좀 이 그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방관자적인 그 우경꾼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맞는데 법으로 하기 전에 법으로 하면서도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정상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KOK 한 개만 기축통화로 있고 이거 하나만이 존재하는 그런 우리 KOK 플랫폼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지금 KOK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식으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어, 스테이킹 돼 있는 거를 찾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 스테이킹 지갑이 그 스테이킹 되어 있는 량들이 얼만큼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이 된다.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안 가지고 있는데 재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피해 금액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단 이사장은 누구예요? 토마스 프레이예요. 그전 재단 이사장은 누구냐? 최영규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재단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지요. 저희는 접근 방법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참조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문제의 발단이 뭔지도 이해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축약적으로 했지만은 뭐 이거를 제가 이거에다가 살을 계속 붙이면은 이 전체의 그 전체가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설명을 하자면은 몇 날 며칠을 정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거고 얼만큼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그 내용의 루머성 정보를 가지고서는 어떠한 것도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스스로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단체 고발자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첫 번째 보냈던 것은
이렇게 해서 8월 15일에 보냈던 거고, 그 사이에 많은, 리비전이 있었어요. 업데이트를 했는 내용이. 그래서, 어,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내줬는데, 아시다시피 국감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토탈에서 한 10여 분,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고 해가지고, 제출을 했던 내용, 어떻게 보면 파이널 버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파이널 버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일단은 저희가 KOK 재단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개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서술식으로 좀 질문을 국회의원께서 직접 질문을 하시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던 거예요. KOK 재단과 미디움 파운데이션 여기에 보시면은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는 리미티드인지 미디움 LTD인지 INC인지 이것을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KOK 재단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OK 재단과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21년 4월 15일경 중화 동아일보를 통해서 미디움 파운데이션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인수 계약을 했다는 비슷한 제목의 기사 내용과 미디움은 22년 5월 16일 KOK 재단 공지 여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요 날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두 개의 언론사의 기사 내용이고 22년 5월 16일 KOK 재단 공지는 이 KOK 플레이에 있는 공지사항에 올라온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KOK 운영 주가 관련 안내에서 3번 항에 가면은 주식회사 미디어는 영리법인으로서 21년도에 KOK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22년 6월 말로 그 운영권은 계약 해지 및 종료됩니다라는 이 내용이 공지에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 기사 내용, 동아중앙일보의 기사와 아주 여러분들이, 어, 이 내용까지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1년 5월 7일, 블록체인 투데이에서는 미디움은, 여기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INC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움 LTD가 아니고, INC는 최근 미디움 파운데이션, 여기 LTD죠. 요것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콕플레이 인수를 통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부터 다시 KOK 재단과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계약을 했던 거를 다시 미디움이 인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 확장에 시동을 걸었고, 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중간에서 한번 인수를 했다가 바로 다른 쪽에 그러니까 이제 양도를 했다는 것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법인이 계약했다는 날짜가 겹치고 또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개혁의 플레이를 또 인수했다고 하는 내용이 불과 3주 후에 기사가 나왔고 실제로 누구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모든 계약서를 어, 미디움 김판종 씨가 가지고 있으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일들을 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에서 인수를 한 상태로 있고 재단 이사장들은
전 재단 이사장은 자기는 어떠한 업무 인수 인계도 받은 게 없다. 하나 받았는 게 결국에는 50억 개 중에서 25억 개를 콜드 월렛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 그 25억 개도 김판종 씨가 최영규 이사장한테 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움 김판종 대표이사 다음 대표이사였던 정윤호라는 대표이사가 22년 11월 28일 피해자 단체 대표에게 보낸 메신저 상에서 미디움은 KOK 기존 KOK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무슨 내용이에요? 운영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다른 플랫폼 구축 계약,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지원이지요. 이거와 관련된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 KOK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 요거는 KOK 플레이 앱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버전에서 신버전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KOK 플레이 앱을 신버전이 나왔을 때 이 김판종 씨의 얼굴이 그 로그인 하기 전에 첫 번째 화면으로 나왔던 거 전부 다 기억들 하시죠? 그 이후에 여기에 제가 그 링크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보시면은 어, KOK의 그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처럼 그렇게 영상으로 그 V3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나타나요. 거기에서 KOK에 대해서 꼭 자기가 거기에 대표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재단이 있는데 개발을 하는 용역사 수준의 사람이 그런 모든 그 표면상으로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해왔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또 뭐 여기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백서상에도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다 있지요. 그 다음에 K스테디움 메인넷의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용역 업무 수행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용역 업무예요. 용역 업무 수행 책임만, only. 요 책임만, 그 책임에 해당이 된 게, 그, 이런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용역 업무 수행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정윤호라는 사람이나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각 똑같은 대표이사고, 앞서 대표이사고, 그 뒤에 대표이사인데, 이 시기가 김판종에서 정윤호로 대표이사가 바뀐 시점이에요. 2022년 11월 중에 대표이사가 교체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이 대표이사나 이 대표이사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회사를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 가지고는 그 틀린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그거를 대파는 식의 이런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우리가 제가 이런 부분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2021년 4월 15일 이 전후 해가지고 이때까지는 KOK 플레이로 모든 공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라면 KOK 그 공지에 대해 가지고 미디움 INC 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디움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2022년도 그 초까지도 미디움 LTD로 나왔을 거고, 그 이후에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메타 M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K 스테디움 PT, K 스테디움 팀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PT라는 프라이빗 리미티드라고 해서 또 계속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2022년, 메타 M까지가 미디움 LTD로 모든 공지를 했지,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보면 5월 7일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미디움이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홈플레이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여기서 설명했다시피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미디움 LTD에서 메타 M으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고 이 업체는 기술적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게다가 자본금이 1달러 수준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런 업체가 기술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제가 이걸 작성을 해드렸으니까, 모든 이 일은 피해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미디움 김판정 대표가 실제로 모든 것을 한 것 맞지 않나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만일 이런 계약을 했다면 불공정 계약이지 않나요? 왜 불공정 계약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일단,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자본금이 한 1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매출에 관련해 가지고도 19년 영원, 20년, 2020년 3,840만 원, 2021년도에 160억 정도, 2022년도에 177억 정도, 그 다음에 2023년도에 96억인가 93억인가 그 정도의 매출을 올렸대요. 그러면은 그 매출을 다 합쳐도 KOK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KOK의 가치를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경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0.5달러가 됐다. 그러면 25억 달러예요. 25억 달러면은 3조 원이 넘어요. 거기에다가 비트이더 USDT가 스태킹 돼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그거는 정말 기하학적인 숫자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회사가 그거를 인수를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의 내용 근거로서 그들이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여기 보시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 인수 해가지고 중앙일보 4월 15일, 그다음에 미디움 파운데이션 비슷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동아일보 4월 15일, 그다음에 4차 산업의 진정한 블록체인 미디움 콕플레이 품고 코어 기술 새 역사 쓴다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5월 7일 요 하나하나를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으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요게 그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요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콕플레이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누가? 미디움이. 미디움 IC. 웃기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그 22년 5월 16일 그때 미디움의 실질적인 요런 식의 내용이 요 블록체인 투데이와 관련되는 요 내용과 그 관련이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주식회사 미디움은 영리법인으로서 21년도에 KOK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22년 6월 말로 그 운영권은 계약 해지 및 종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 말고, 그
저는 일당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범죄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까지도 KOK와 관련해 가지고는 재단 이사장 토마스 프레이 한 번 나타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누가 다 했느냐? 이 업체가 계속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다음에 그 22년 12월 14일 이때 운영사 미디움 공식 입장이라고 또 미디움이 운영사라고 스스로가 또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주식회사가 아니고 재단은 온데간데 없어요. 모든 내용들은 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이 이 업체가 인수를 언급을 해요. 인수를 하지 않았다. 뭐 때문에? 미디움, 미디움 케어케이 파운데이션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한 것처럼 모든 것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당시 미디움 케어케이 파운데이션의 자산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여력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 케어케이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윤호라는 요게 보면은 대표이사 정윤호 배상해가지고 저한테 보낸 내용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CEO 조영준 부사장의 메일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용을 대신 보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미디움은 기존 개혁의 기자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 관계를 완료하였으며 K-스테디움 메인넷의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용역 업무 수행 책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떠한 권한도 없고 하니까 저한테 답변할 의무도 없다. 이렇게 내용을 보내온 거예요. 그다음에 KOK 재단 계약 관계도를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보면은 정말 기가 차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KOK 재단이 처음에 이네들과 관계가 있는 게 처음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인데 이게 뭐 하는 집단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쪽에서 이야기한 대로 김판종이나 아니면은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로 보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과의 계약은 한 3주간밖에 유지가 안 된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서 했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수사가 돼야 되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이네들하고 요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에 뭐라고 했어요? 그 KOK 재단과 미디움 간 기술 용역만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권을 또 인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2022년 5월 16일에 이야기했던 거죠. 22년. 근데 실제로는 요거로 해가지고 이거는 3주짜리고 여기에서 이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공지사항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미디움 LTD로 나오다가 메타 M으로 나오다가 지금 여기서 K-스테디움 PT 말고 K-스테디움 팀으로 나왔다가 K-스테디움 PT로 나와요. 요거의 관계도 기가 찰 내용인데 미디움 측에서 주장하는 메인넷 개발 용역 주장하는 것은 메인넷 개발 기술 용역만 했다고 했는데 재단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메인넷 K 스테디움은 임판정이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불법 강탈을 한 상태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K 스테디움 PT의 대표이사가 누구냐? 김판종입니다.
재단 이사장 아니에요. 용역을 줘가지고 이 K 스테디움을 개발을 한다. 이거는 그 공지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아까 그 부분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 재단과 이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미디움 KOK 파운데이션과 기술 협약을 맺어 그 당시 콘텐츠 공급과 메인넷 개발을 약속했고 현재는 K-스테디움 메인넷을 개발하여 운영사로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개발사이고 운영사 역할을 뭐에 대한 것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여기는 K-스테디움이죠. 그러니까 정말 꼴리는 대로 글들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돌려막기 이 말에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영사는 여기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법인이 요놈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크립티드라는 게 지금 이 그 메인넷의 운영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크립티드의 박윤성이라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한패냐 김판종이 있는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운영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운영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에서 그 커뮤니티 풀은 그냥 투자 회사인데 지금 노드 역할을 해요. 메인넷에 노드 역할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노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해요. 위임을 누구한테 했느냐? 여기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위임을 한 그 용역비를 여기에다가 매달 뭐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많이 줬다가 또 일부는 받아갔다가 몇 개월 치료했다가 뭐 그런 식으로 뭐 하여튼간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노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그 노드라는 그 의미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 SO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저는 보여요. SO라는 게 왜 스테디움, 메인넷의 오너라고 그렇게, 어, 저기, 약으로 SO, 그, 각 단어의 캐피탈만, 이니셜만, 따가지고 그렇게 SO라고 했는지. 그래서 그, 재단과 계약 관계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제출을 해달라. 뭐, 이렇게, 작성을 제가 했던 거지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케어케이 재단 장악 범죄자라고 했는데, 이 인애들이 전부 다 주식회사 미디움의 사람들이고, 이거는 어디에 나왔던 내용이냐? 케어케이 백스 버전 0.8.6에 나온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 해가지고, 여기는 또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죠. 미디움 파운데이션에서 인수를 했다면서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주식회사 그 미디움 사람들인데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이 아니지요. 웃기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 전 재단 이사장, 이 사람조차도 이 당시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CA로 있었다. CTO인가 뭐 CA인가 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 자산에 대한 부분에 그 이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정말 또 많이 드렸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해도 이 비트이더 USDT를 찾지 못하면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개옥해만 남아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도 모든 거를 관둘 거예요. 떡 싸먹었다.
아니면 뭐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걸로 그냥 끝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 미디움 교육재단에서 보관 관리해야 할 예치 자산, 스테이킹에 해당이 되는 게 비트, 이트, USDT, KOK, 그 다음에 다빈치도 46만 몇천 개가 있어요. 이 입출금 내역서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그 스테이킹 절차상으로 이 스테이킹에 대한 예치 자산에 그 스테이킹 되어 있는 스테이킹 주소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미디움이에요. 왜? 개발을 이쪽에서 했으니까. 근데 개발이라고 하기도 넘사시럽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업그레이드라고 뭐 어떻게 보면은 레이아웃 정도 뭐 그런 거 말고는 별반 차이가 없었죠. 9버전과 10버전의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서 몇 개의 아이콘을 추가로 올려놨지만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치 자산과 사업 관련 문서들, 계약서 등을 포함해서 이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전 재단 이사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22년 6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궁금한 게 미디움 역할은 개발, 유지, 보수 등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재단의 모든 것을 어떻게 재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해 오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용역 관계 계약 아니냐. 용역사가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냐. 이유 좀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제가 질문 내용을 적은 거고, 그리고 예치 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지갑 주소를 모르는 것처럼 경찰에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예치를 할 때 미디움에서 개발한 앱에 있는 개인 지갑을 가지고 예치를 할 때 출금 주소, 즉 스테이킹 주소를 넣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스테이킹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럼 그 스테이킹한 코인 토큰, 그러니까 코인으로 해당이 되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일 거고 USDT하고 KOK는 토큰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들은 어디에 예치가 되었느냐? 피해자가 제공한 설명 내용을 보면 앱 전체를 프로그래밍을 한 업체가 미디움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를 달아놨는데 이 내용이 KOK 개인 지갑에서,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알고서 바로 넣었으면은 바로 스테이킹 이렇게 되고 스테이킹 돼 있는 했던 수량 그거를 뭐 플랫폼 가격이 있으니까 곱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지갑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왔던 이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스테이킹이 돼요. 이 절차 여기가 전부 다 그 KOK 플레이 애플리케이션 그 상에서 그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는 절차예요. 우리는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르고서 요것만 따라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 지갑에서 나가버려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사라진 게 어디로 갔느냐? 스테이킹 지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했는데 여기하고 스테이킹 지갑하고 연결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지만이 빠져나가겠죠. 안 한 상태에서 내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킹 지갑으로 유일하게 어, 출금이 될 수 있는 게 이 단계를 거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보라색 부분이 결국에 누가 개발을 했느냐? 이 첫 번째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글로 다시 조금 적었는데
피해자들의 스테이킹 예치 시 스테이킹 주소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치는 완료됩니다. 암호화폐 이동은 주소에서 주소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맞죠?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지. 근데 우리가 한 거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겠지요. 이걸 누가 했느냐? 여기 회사가 한 거죠. 지갑, 그러니까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디로도 이동될 수 없다. 그럼 위 앱 구동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앱의 프로그래밍대로 실행을 하면 개인 지갑에서 출금한 것이 보라색 프로그램과 연결된 스테이킹 지갑으로 보내졌다는 의미고, 요 보라색과 스테이킹 지갑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스테이킹 자체가 실행될 수 없다. 여기서 딱 언치 부르면은 여기에서 나갔던 이 암호화되어 있는 코인 토큰들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을 하겠느냐.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한 용역사가 누구예요? 용역사가. 주식회사 미디움이죠. 보라색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스테이킹 지갑과의 연결을 해놓지 않는 이상 스테이킹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앱 개발사가 스태킹 주소를 모른다고 경찰에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것이다. 이를 예상해서 고발자 대표가 이 절차를 PPT로 만들고 설명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모른다는 주장만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 절차상 기술적으로 네 같으면 이해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설명한 내용을 어, 그 녹화 조서실에서 이거를 제가 다 설명을 녹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해줬어요. 그리고 불송치가 됐는데 저희는 제 수사 요청이 지금 다시 그 경찰서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가 불송치를 했는데 재수사를 하라고 검찰에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어, 약 그 불송치 한 거의 4%밖에 안 된대요. 엄청나게 낮은 그 확률이 저기 퍼센테이지죠. 왜 돌려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저희는 그 입출금 내역서를 가지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검찰 쪽에서 그 다시 재수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불송치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그 갑작스러운 미디움 매출 증가 및 의혹, 흑자 전환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미디움은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매출 신고를 했는 걸 보면은 19년도 영원, 20년도에 3,840만 원, 21년도에 160억, 22년도 177억, 23년도에 96억을 신고했는데, 이 중 21년도 관련 기사를 보면은 매출처가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등 블록체인 관련 공공부문과 가상자산 사업 영역의 납품 실적 등이 21년도 미디움의 상승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라고 어, 그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들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출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 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도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을 언론사에서 확인을 한 내용을 본 게 있죠. 그래서 제출을 해달라. 뭐, 이게 컨피덴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제출을 한 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오픈을 하나요? 컨피덴셜 시크릿 그대로 유지를 하지요. 그러니까 제출을 해야지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 21년도 160억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네들 사업 지금 거의 접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매출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게 정말 저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왜 이런 것들이 그 수사를 하는 경찰관 눈에나 그다음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다른 쪽 그 피해자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한 번이라도 좀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느냐. 게다가 가상자산 사업 영역이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매출인지 매출 내역을 지출해 달라. 뭐냐? 저는 우리 가상자산 사업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KOK밖에 없다. KOK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KOK 앱 하나 운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앱 하나 개발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요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다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22년 5월 17일 KBS 시사멘터리 추정 영상에서 요 13분 부분부터 보게 되면은 KOK에서도 매출을 꽤 받았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0억 정도는 매출을 받은 것 같아요. KOK로부터.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70억을 받아먹는다고요? 어떤 미친 재단이 앱 하나 운영하는데 70억을 준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 하나하나고 KOK 앱, 플레이 앱하고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앱 개발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요? 수억 원도 아니고 160억, 177억, 96억 전부 다 그런 걸 거예요. 이런 거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요 내용이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여기 한 10몇 분, 13분 요게 가면은 요 나오잖아요. 미디움의 김판정의 이런 금액을 KOK로 받았다고 하는데 KOK로 받았대요. 근데 KOK를 한 개도 CX에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내보내지 않았다. 왜? 가격이 그 거래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럼 이 정도 매출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예치한 것들을 얘들은 지금 여기 말고는 지금 스태킹 지갑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개인자산 출금 중지 및 개인 키 보관자 확인 질의. 일단 하나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KOK가 KOK를 여기에 개수만큼을 12만 8천여 개를 바이비트로 23년 9월 23일 내보냈는데 아직도 이게 9월 달에 9월 한 말쯤에 제가 이거를 아니지 9월 중순쯤에 어,
이 영상을 화면 캡처를 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아직도 실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1년 동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기준으로 보면 9월 23일 기준으로 보면은 거래소의 가격이 KOK가 0.006달러예요. 이거를 12만 8천 개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768달러가 제가 9월 13일 날 이거를 그 화면 캡처를 했네요. 이때가 0.0006이에요. 10분의 1 토막이 또 났어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앱을 누가 개발했느냐? 전 세계 어, 세계적으로 기술력에 대해 가지고 자랑을 하던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개발한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하나. 그런데 70억, 160억, 이거 전부 다 저는 운영비, 개발비, 그러면서 160억이 거기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매출 내역서를 보면 알겠죠. 이따구인데, 지금, 현재 상태도 이따위인데, 이거를 그렇게 돈 많은 걸 주고서 개발을 시켰느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운영하는데 돈을 줬다? 이것들을 그냥 둬서 돼요, 이게? 케어케이 스테이킹 해지 수량과 보상받은 수량을 바이브트로 출금을 인하했는데 이때까지도 여전히 전성적으로 나타난 게 개발 유지 보수로 계약 관계의 어, 일을 하는 것으로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왜 이게 안 되느냐? 출금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한 것 중에서 계속해서 좀 바뀌었던 내용이 개인 키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개 키가 있고요. 개인 키가 있는데 공개 키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 지갑 주소를 그러니까 은행 통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계좌지요. 계좌번호. 개인 키는 뭐냐? 여러분들의 암호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개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디움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재단에서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스테이킹 지갑부터 해가지고 개인 키까지도 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2년 3월 3일 오입금 발생이 됐지요. 이틀 후에, 이틀 후인 3월 5일에 환수 조치가 다 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개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회수가 가능했던 이유가 결국에 개인 키를 저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개인 키가 어, 뭔지. 개인 키가 결국에는 자기 자산을, 자기 자산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자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이걸 뺏긴다는 이야기는 이걸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놈들 이쪽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어,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거예요. 실제로 이 KOK는 플랫폼 사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갑 사업자죠. 근데 이게 지금 재단에서 가지고 있었을 때 이지랄 떨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약 관계에 있는 이놈들이 가져가 가지고 이것들이 지들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느냐? 주식회사 미디움이지요. 그러면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 미디움이지요. 주식회사 미디움이 스테이킹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보관자지요.
스테이킹은 뭐예요? 보관을 하는 거지요. 그게 투자금이 아니지요. 그럼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입출금 내역서,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관리가 되던 것, 거기에서 왜 들어왔던 게 사라졌느냐? 다는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다는 아니고, 약 3분의 1이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느냐? 그러면 그 사라진, 나가는 내역서를 내놔라. 그거를 요청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를 생각을 하시면은 암호를 개인만이 알 수 있고 거기에 12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요. 그걸 잊어버리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매도를 하고 싶거나 어디로 보내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개인 키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마스터키 하잖아요. 그 마스터키가 오너 월렛의 하나의 개인 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 이, 이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전에도 뭐 설명을 한번 했는데 뭐 은행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라도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을 그 기업이든 은행이 할 수 없을 때 이거는 시스템 구축을 해주는 계약을 해서 그거를 그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시스템 구축을 하겠죠. 그랬을 때 국민은행을 갑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구축을 해주는 기업을 을이라고 하면은 이 을에게 이 국민은행이 자산, 그다음에 개인 통장, 암호, 그다음에 사업 정책과 관련된 뭐 문서, 여기에는 사업계획, 뭐 전략, 뭐 기타 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개발사한테 맡기겠느냐? 아니죠. 그런 경우는 없지요. 미친 짓이지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POK 파운데이션은 재단인데 재단에서 처음에 남경대학에서 개발을 했던 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돌리면 된 상태에서 쭉 오다가 이 앱을 그 운영을 하는 업체, 그러니까 기술적인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라 해야 되죠. 근데 요 놈들은 뭐 3주간 하고 말았고 다음에 요 3주 후에 주식회사 믿음으로 이거를 그 계약했다는 거를 넘겼는데 근데 하나는 KOK 플랫폼 운영 계약이라 그랬고, 하나는 플랫폼 구축 계약이라고 하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지가 됐죠. 기록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KOK 재단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산, 오너 월렛, 스테이킹 월렛,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 지갑, 개인 키, 그 다음에 여기와 같이 이런 문서들, 이런 것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어, KOK 재단으로 업무 인수 인계를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영규는 그 사실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놈들한테 우리 거 저기 보여달라. 모두의 것이니까 보여달라. 그 다음에 내놔라. 안 주잖아요. 답이 있어요. 최영규가 김판정이한테 뭘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줬다. 그러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최영규를 옹호를 한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불공정 계약. 일단 제가 어제 제가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는 행안위 쪽으로 보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그 단체 고발을 했는데 23년 1월 25일에 대검에 고발 접수를 했고 2월 9일 한 2주 후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접수가 됐고 3월 초에 강남경찰서로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강남경찰서 요 기간을 보세요. 뭐 한 2주 그다음에 여기는 한 3주 이상이 됐는데 이게 접수가 돼 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게 행랑으로 넘어갔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봉우 씨가 강남경찰서에 5일을 갔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넘어가는 거, 행랑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5일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접수가 됐고, 그래서 3월 초부터 해갖고 24년 3월 초까지 수사관이 4차례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6월 10일 첫 그 피고발자 출석, 그러니까 김판종이지요. 이때 처음으로 이 4명 1년이 넘도록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 기준으로 해서 거의 어, 1년 3개월 만에 첫 피고발자 출석이 있었고, 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18일이니까 일주일 후에 불송치를 때렸어요. 그런데 7월 1일에 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요청을 했고, 이게 다시 그래서, 어, 강남경찰서로 넘어가서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고, 7월 10일에 피해자 단체가 강남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17일 제가 녹화 조사실에서 진술하고 부실 수사 내용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녹화 조사실에서 했고,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건을 불송치한 수사관이 이 사건을 맡은 24년 3월 초경 피해자 측 변호사와 통화 중 수사권 종결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관을 거론하였다는 것은 피해 규모와 사건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여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통화도 했을 때, 어, 이게 뭐, 사기다. 근데 수사관이 이렇게 4번의 교체가 돼버리면요. 3개월 단위로 수사관이 교체가 되는 걸로, 뭐, 정확하게 그렇게 3개월마다 수사관 교체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4번의 수사관 교체가 있었고,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꽤 많은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이거를 공유를 안 했군요. 아까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여기, 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따라가면은,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이 내용을 좀 보시라고 확인을,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보내줬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수사의 의지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내용도 뭐 이런 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것이 설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끝내버렸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서 주장을 하는 게, 뭐 여기 보시다시피, 어, 암호화폐 추적기로도 확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드 스캔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경찰관이었다. 데이터베이스로, 그리고 이 서울 소재 D대학교 암호화 교수를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그 전문성이 있는 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이거를 개인이 직접 해줄 경우에는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거를 직접 해줄 수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추가를 좀 했고, 이게 이제 다 설명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도 이미 뭐 직접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저, 적어 놨는데, 22년 12월 14일에 주식회사 미디움 김판정입니다라는 이런 공식 입장문에서 이더 혹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서도 이거에 대한 뭐 궁금해 하시고는 있는데 그리고 조사도 의뢰하신 분이 있는데 이러고 나서 끝나버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궁금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딱 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KOK 플레이가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수사하지만 KOK 플레이는 글로벌 비즈니스고 전 세계 어디서 같은 내용으로 수사가 승리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런 불법 행위를 하고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요즘 하도 스트레스를 받고 해가지고 한 20여 차례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뭐 그 얼굴도 뭐 이렇게 상처도 많고 뭐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아닌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도 했는데 그건 아니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걸 보면은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 집단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자들을 만든 주범들이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그다음에 불성체에 대한 내용 뭐 제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뭐 대충 제가 넘어갈게요. 뭐 어차피 뭐 다 여러분들도 아셔야지만이 되니까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일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요 앞부분은 금액이에요. 그날 이게 22년 아니 19년 9월 17일부터 22년 11월 28일까지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요 앞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KOK, USDT 요거는 당일에 뭐 28일 것도 더하고 29일, 27일 것도 더하고 뭐 쭉 매일 입금되는 개수에 해당이 되는 그날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갖고 토탈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이고 여기는 그거의 합산을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는 요거를 그날 들어온 개수들을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이 정도의 개수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 특정한 날짜 한 일주일간은 얘들이 개수를 그 금액과 개수를 동일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나 하면은 1 비트코인이 한 6만 불을 한다고 했을 때 만 개가 나간 걸로 만 개가 나갔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근데 이거 지금 설명드려도 좀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결국에는 여기가 지금 이 모의금에 대한 부분, 뭐 그게 결국에는 개인키를 저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여기 뒤에 가가지고 뭐 이 그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업체는 자본잠식으로 벌써 끝났어야 할 업체예요. 뭐 이런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이 관련되는 이런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여기와 이렇게 관련돼 있는 자금 세탁, 저는 자금 세탁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연관관계,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다 아는데요. 이 회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고, 이 둘이가 또 저기 그 공동 대표였고, 이런 것들, 이 상관관계를 보면은 기가 차요. 그래서 메탈 아츠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체가 사실은 금속 제조, 도금 공급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뭐 22년도에 160만 불, 23년도 3Q까지 한 803만 불, 뭐, 어, 약 800만 불, 803만 불 정도 되는데 이는 게 그 전에 업체가 매출을 올린 거는 100만 불밖에 안 돼요. 100만 불에서 150만 불. 그러면 150만 불에 더 여기 어, 그, 어, 100만 불이라 그래 또 100만 불이라고 하면은 한 15배. 그런데 여기 그로스 마진이 85.44%다. 뭐 비경험 분야의 사업을 1년 만에 그렇게 했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지요.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행안위하고 그 정무위 쪽에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국감 질의의 서면 질의에 대한 또 따로 정리를 좀 해가지고 보내준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재단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정이지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거기로 국한이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은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도 개혁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누가 가지고 있고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죠. 그리고 지금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거의 유명무실할 거예요. 그 회사가 지금 존재하는지, 그 사업자 등록증 상으로는 그냥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 이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 가격을, 거래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뭔가 재원이 있어야 돼요. 일반 트레이더들이,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사람들,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KOK는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라야 되고, 스테이킹의 기본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에 돌아다니는 거를 그만큼을 넣어놓고, 그런 거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저기, 매수세, 매도세,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소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물량을 없애버리면은 희귀성이 좀 이제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또 스태킹은 사실은 POW나 이런 작업 증명에는 적용이 안 돼요. POS라고 해서 지분 증명에 해당이 돼요. 지분 증명을 하는 거는 그만큼의 지분만큼을 그, 이 블록이 생성이 될 때마다 그거를 검증하고 하는 이런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지분만큼의 스테이킹 지분만큼의 그런 검증 기회가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주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만큼을 시장에서 그만큼을 또 이렇게 묶어 두는 거지요. 그래서 뭐 고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우리는 약간은 이 개념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은 어, 그런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비트이드 USDT, 어떤 사람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 저희가 비트이드 USDT에 대해 가지고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KOK만으로 스테이킹을 했다 이 지랄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걸 찾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스테이킹을 한 게 비트이드 USDT KOK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KOK에 이 스테이킹을 한 거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사업자라고 해도 지들이 처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처음에 재단도 마찬가지고 그 앱이잖아요. 그냥 앱. 그리고 50억 개를 발행하든 300억 개를 발행하든 수천억 개를 발행을 하든 그거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 이상 가치는 거의 제로예요. 그냥 제로라고요. 그 가치를 우리가 생성을 해놨잖아요.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케어케이도 사고 비트 이더 가지고 또 참여를 하고 그거를 보상을 받고 거래소로 내보내고 그래서 거래소가 돌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놈들이 정말 잘못한 거는 플랫폼 사업에서 보지도 않는 거 그냥 올려놔놓고 그 플랫폼 사업한다고 개지랄 떨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돈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걸로 이 실질적으로 뭐 넷플릭스 또는 하여튼간에 그런 OTT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처럼 그거를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줄이고 뭐 예국한다고 뭐 쌩지랄 떨었잖아요. 그런 거 뭐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볼 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돈이 많이 드느냐? 절대로 많이 안 들죠.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로 KOK를, 그러니까 이제 비트이더 USDT를 가져가기 위해서 KOK를 죽이려고 이 메인릿도 저는 100%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등급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없앴던 세계 유일의 뭐 8승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야기하는 거 다단계를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지들이 했는 짓이 없어지나요? 지는 많이 해먹었으니까 좋을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또 뭐 자기가 뭐 옛날 그 영상 그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은 지가 무슨 상징성이 있다 그랬다가 또 전화해가는 상징성이 없다 했다가 지 멋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보신 내용도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서, 우리가, 저들이 아무리 뭐라 그러더라도 수사관이 정말 똑똑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받아야죠. 그래서 증명을 하고 기소를 해달라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야죠. 우리는 봤잖아요. 어떤 데서는 돌려막기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 유사수신이라는 거는 자금 조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금을 넣은 건 아니잖아요. 기억해 있는 봐야 지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보상받는 것도 돌려막기가 아니고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절차상으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페이지하고 스태킹하고 하는 거는 KOK로 또는 비트 이더 USDT로 했잖아요. 그거는 플랫폼 가격으로 곱해가지고 US 달러로 표기가 되니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헷갈린다 그러면 할 말 다 했죠. 무식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지금 스테이킹 지갑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딱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놈들이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권한에 대한 오피셜한 다큐먼트, 뭐 예를 들면은 뭐 어그리먼트, 뭐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계약이 됐다 손 쳐도 이거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거죠. 왜? 10원 가진 계약, 1천억을 가진 1조 원을 가진 그 기업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10원, 12억, 그 돈으로 수조 원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인수를 할 수 있다? 이게 미친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약이 있다 손 쳐도 그건 불공정이고, 그리고 지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개발, 유지, 보수, 뭐 이런 일만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아주 기본되고 그다음에 근거가 확실한 이런 내용의 범죄 사실을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둬야지. 언제 돌려막기 하고 언제 뭐 그 저기 뭐 그 현금으로 그걸 하고 KOK 그걸 그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한 게 유사수신이라고요? 그걸 쓸 수 있어요? 지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50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우리 걸 뭐 저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만 개를 했다. 만 개가 뭐 거기에 눈곱의 때만큼이라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도 스테이킹 지갑이다. 언 놈이 가지고 있느냐? 그걸 왜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한두 개만 팔아도 지금 뭐 0.0005달러다. 1억 개면은 5만 불, 2억 개면은 10만 불, 4억 개면은 20만 불 하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산상으로는 20만 불만 하면은 4억 개도 다 사들이고 소각시킬 수 있다. 회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거래소의 수량을 적게 해놓으면은 조금만 사도 0.0005달러짜리를 0.5달러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만 개 있다. 만 개를 0.5달러짜리를 만 개를 산다 그러면은 어, 이 2천 불인가요? 2천 불 하면은 만 개 사지 않나요? 아니다. 만 개면은 250. 뭐 2천 불인데 어쨌든 적은 금액 가지고도 0.5달러가 되든 뭐 그렇게 했을 때 수량이 거래소에 매도로 나와 있는 거를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그 가격이 결국에는 시장가가 된다. 그때는
소각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가격이 형성이 돼 있을 때 거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0.5달러 있다가 1달러 갔다가 뭐 10달러 갔다가 어떤 경우에는 뭐 0.5달러에서 0.1달러가 되거나 0.2달러 뭐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KOK 외에 비트이더 USDT 아까 개수를 보셨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병신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지들이 이 머리 아픈 거 간도 뿌리고 그것만 먹어도 10대가 아니고 몇십 대까지도 일 안 하고 호화호식하면서 살아도 살 수 있는 금액이 그 반면에 80만의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오늘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떤 분은 돌아가셨다고 하고 뭐 그 집에서 쫓겨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삶 자체가 비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다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야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내용도 뭐 올려놨지만은 정말 제대로 알고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뭐 지금은 잘 해가는 거지만은 막판에 가 다 뒤집힌다. 판사가 그다음에 법이 증거가 명확하고 그 증거라는 게 어떠한 증거라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지면서 출처가 명확하고 그 범죄 행위를 증명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소도 어려울 거고 재판을 하더라도 뒤집힐 거다. 그냥 그게 어, 가장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뭐 소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이 KOK 우리 프론티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프론티어라는 의미보다는 스테이크라는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참여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는 뭘 해야 되느냐 찾을 수밖에 없죠. 못 찾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많은 내용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오늘 그 오전에 통화하신 분처럼 어떤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하면은 정말 힘들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좀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제가 오늘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모아주시면은 정말 내가 설명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설명회라도 앞으로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또 거기에서 발행한 거. 저희가 이 문제의 정점에 있는 쪽에서 나왔는 내용,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참조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